안녕하십니까. 인구토크 올인의 이재인입니다. 인구토크 올인의 최철규입니다. 인구토크 올인이 벌써 6번째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인구토크 올인에서는 초등 돌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면 엄마는 퇴사한다. 그래서 워킹맘들 사이에서는 이 초등학교 1학년 시기를 워킹맘의 무덤이다 이렇게 부른다고들 합니다. 이 시기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문제는 뭐고 해결책은 없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이재희 박사님, 한국워킹맘연구소의 이수연 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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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오늘의 주제에 대해 육아정책연구소 이재희 박사님의 강연을 듣고 자세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아정책연구소 이재입니다. 오늘 제가 공유할 주제는 초등학교 입학하는 가정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특히 이제 초등 돌봄 공백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경험하고 느끼셨듯이 새로운 학교, 새로운 교육 과정에 적응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특히 인지적, 사회적으로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이 학교에 새롭게 적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시기 동안 아동은 새로운 공간, 특히 엄격해진 규칙,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됩니다. 또 주변에서 아동에 대한 기대 수준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크게 달라집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들은 당황하고 상당히 이제 적응에 애를 먹게 되죠. 이러한 적응 문제를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몇 개월이라도 더 성장시킨 상태에서 초등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1, 3월생을 선호하게 되고요. 출산을 계획할 때 심지어는 초등학교 입학 유예까지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부모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들의 시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준비한 그 노동시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모의 역량을 발휘하기에 지지적인 환경은 아니죠. 물론 이제 과거보다 근로시간이 많이 줄었고 그리고 일가정 양립제도를 활용하는 비율이 높아진 거는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이 긴 국가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또 이런 장시간 근로 때문에 이제 자녀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이 학교에 잘 적응했는지, 힘든 점은 없는지 이런 것을 이제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놓치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러한 근로시간 문제는 특히 초등학교 예비 학부모님들한테 더욱 부각됩니다. 2014년, 15년 육아정책연구소가 실시한 한국 아동 패널 조사에 따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녔던 아동이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이제 1시간 반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아동이 입학하면은 돌봄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을 둔 예비 학부모, 특히 이제 맞벌이 가구에서는 현 상황은 아이가 어떻게 초등학교에 적응하느냐 이런 문제를 고민하기 앞서 이러한 자녀의 그 돌봄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것을 이제 먼저 걱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을 둔 예비 학부모, 특히 이제 어머니들은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거나 혹은 이제 안 좋은 직장, 즉 이제 시간제 일자리나 비정규직 일자리로 이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초등학교 자녀 입학이 어머니의 경력 단절 문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점은 자녀의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아동의 학교 적응 지원에 대한 역할이 어머니한테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연구한 자료인데요. 어머니의 일 양육 갈등과 자녀의 학교 생활 적응과 관계된 연구 결과입니다. 어머니의 일 양육 갈등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교 생활에 대한 관심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로 인해서 자녀의 학교 생활 적응 수준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즉 이제 어머니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되다 보면은 자녀에 대한 관심이 소홀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초등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놓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 이제 추후에는 자녀의 학업 성취에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에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운영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초등학교의 돌봄 공백 해소와 어머니의 경력 단절 해소를 하기 위해서 2022년까지 1조 원 이상을 투입해서 학교와 지역 돌봄 시설을 크게 확충해서 20만 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초등학생 53만 명이 이렇게 되면 이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돌봄 대상도 현행은 이제 저학년 대상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이제 전체 학년으로 이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단은 맞벌이 부부가 활용할 수 있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증대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환영할 만한 소식입니다. 하지만 공간 확보, 돌봄 서비스 질 문제 등을 비롯해서 공급 확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최종적인 목표인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 이 방안이 적절한 방안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아이들과 면담한 결과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방과 후 시간에 가족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동의 시각도 반영될 필요가 있고요. 종국에는 이제 부모와 아동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이제 고민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재희 박사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말씀 나눠봐야 될 텐데요.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초등 돌봄 과제가 아직도 심각하구나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선 우리 그 함께해 주신 워킹맘 연구소의 이수연 소장님은 본인이 당사자시죠? 네, 초등학교 네, 자녀를 둔. 네, 예. 네. 자녀를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시키면 어떤 점이 제일 어려운가요? 앞에서 이제 강연으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네. 일단 이제 대표적인 게 아이의 이제 적응 문제. 근데 아이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도 함께 이제 적응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은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챙겨야 되는. 많아져.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있을 때는 그래도 이제 보육이 기본이니까 좀 뭐 준비물을 안 가져가도 선생님이 어떻게 케어를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학습이 들어가는 이제 학교로 저희가 이제 간단 말이죠. 그러면 되게 긴장을 해요. 혹시 우리 아이가 혼날까봐.
안 가져와서 굉장히 긴장 상태예요. 그리고 초반에는 이 작성해야 될 서류 업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이제 선생님도 이제 아이를 아셔야 되니까 기본적인 이제 서류 작업도 굉장히 많고요. 또 아이 뭐 준비물이라든가 또 참여해야 되는 학교 행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행사 일정을 이제 뭐 회사에서 지원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워킹맘들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이제 힘든 거는 일단 아이들 이른 학교거든요. 그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제 유치원에는 사실 저희 이제 법정 보육 시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어린이집은 7시 반까지 이제 우리 아이를 맡아줬다면 학교로 가면서 애들이 이제 11시, 12시 뭐 길게 있어도 1시에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돌봄 공백이 생김으로써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네, 그나마 뭐 아이를 돌봐줄 분들이 계시면 그나마 괜찮지만 정말 아무도 이제 흔히 뭐 독박육아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런 분들이라면 정말 너무 힘들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뭐 유치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저녁까지 다 네, 이렇게 네. 케어가 되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1시에 마치니까. 맞습니다. 다른 나라는 좀 어떤가요, 이 박사님?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정도입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특성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건데요. 그 OECD 국가들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그 연령을 고려해서 교육과정 체계가 구성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년이 증가할수록 그 수업 시수가 늘어나는 형태로 이제 교육 체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2013년도 교육부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OECD 8개국 대상으로 이제 그 수업 시수를 조사를 했거든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에 속했고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초등학교 1, 2학년 연간 수업 시수입니다. 자, 많은 국가가 캐나다였는데 캐나다는 이제 900시간 이상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600시간이 좀 안 되고요. 거의 300시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제 계속 교육부가 이제 지적받아 와서 그나마 2015년 개정 교육 과정을 통해서 2017년도부터 초등 1학년 수업 시간을 주당 1시간을 늘리긴 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직도 짧은 상황이고요. 즉 이제 프랑스, 캐나다 등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학년과 상관없이 정규 수업 시간이 한 오후 3시까지 운영되는데 우리나라는 정규 수업 시간이 끝나는 게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1시, 3, 4학년 때는 2시, 5, 6학년 때는 3시 이렇게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로 교육 과정이 구성되다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시기가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특이한 거네. 그러니까 네. 초등학교 네. 1년 수업 시간이 짧은 게 그리고 일찍 보내버리고 네, 집에서 네. 책임져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유치원 어린이집보다도 더 이제 집에 와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은 다 그에 대한 대비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일가정 양립 여건이 아직 좋지 않아서. 네네, 특히 이제 맞벌이 가구로 가다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놓치게 되는 거죠. 뭐 조부모를 활용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육아 도우미를 활용하는데 이 육아 도우미를 활용하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저희 연구소 제가 이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거의 그 육아 도우미한테 60만 원 이상씩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맞벌이이면서 저소득층에서는 이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최근 연구 결과에서도 초등학교 저학년 10명 중 1명은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제 결과가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때 초등학교 1학년 시기쯤 이제 버티다 그만두는 예, 워킹맘들이 많아진다. 굉장히 많죠. 그렇죠. 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또 이제 이어가려면 직장 생활을 이어가려면 어쨌든 그 일찍 끝나는 시간만큼을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 어떻게 지금 이 시기를 메우고 있나요? 그러니까 어린이집보다도 더 짧아진 시간, 일찍 돌아오는 시간을 각 가정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걸로 나옵니까? 지금 한 그 초등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게 초등 돌봄 학교에서 하는 거. 교실이거든요. 예, 초등교육 학교에서는. 네, 그게 한 9% 정도 담당하는 것으로 9%만? 예. 그리고 이제 뭐 아이 돌봄 서비스라고 이제 여가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거의 커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물량이 너무 작아서 네, 한 2만 명 정도 전국적으로. 예, 활용하는 거. 특히 이제 초등학교 대상으로 그 정도 하고 이제 저소득층 가구 같은 경우는 지역 아동센터를 활용하고요. 이것도 크게 이제 공급량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맞벌이 부부 대상으로 그 지역아동센터 정책이 설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소득층 대상이거든요.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종합하면 그 교육부에서 국가에서 해주는 것도 다 감당이 안 되고 네네. 그 지역에 원래 있던 뭐 시설들도 감당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각 가정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경험자께서 말씀해 네. 주셔보세요. 이제 앞에서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일단 이제 학교 방과 후라든가 돌봄을 이제 이용하신 가정이 많은데요. 이제 돌봄 로또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엄마들 사이에서는. 왜냐하면 내가 원한다고 다 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극히 일부분의 아이만 갈 수 있거든요. 이제 그것조차 안 되면 이제 학원을 개인적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데 보통 이제 학원이 1시간에서 뭐 길어야 1시간 반인데 부모님을 만나기까지 한 5-6시간의 이제 공백이 있기 때문에 한 4개 정도의 학원을 애들이 이제 셔틀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여기 갔다 저리 갔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제 협조를 해주시면 다행이지만 그것조차 안 되면 정말 아이 혼자 뭐 7시간, 8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사실 아이를 이렇게 혼자 맡겨둔 부모는 절대 일에 집중할 수 없거든요, 사실. 네.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게 걱정이 되는데, 근데 정작 그 아이 당사자 입장에서도 네. 유치원에서 이제 초등학교로 가면은 상당히 그 적응하는데 굉장히 네. 뭔가 좀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초기에. 예, 그래서 학교 생활에 대한 적응 뭐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 뭐 이런 게 좀 마련된 게 좀 있습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기 쉽진 않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이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를 진학하는 과정을 이제 유초 연계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체계가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응하기 쉽지 않고요. 그리고 유치원 7세반이나 초등학교 1학년이나 발달상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적응의 어려움, 특히 이제 지원 체계가 잘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응하기 쉽지 않고 실제로 학교 공포증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그걸 겪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남자아이들은 이제 7세, 8세, 9세는 대근육이 엄청나게 이제 발달할 때라 마음껏 에너지 발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공교육은 그 이제 수용이 안 되다 보니 또 이해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 일단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학교 끝나고 이제 마음껏 에너지를 발산해야 되는데 엄마가 일을 하니까 이제 여기저기 이제 또 돌아다니는 그런 신세였거든요. 그러니 이 스트레스가 정말 몸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저희 큰아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정말 한 2-3개월은 계속 모든 병원을 다 순회했던 것 같아요. 병원을. 네, 이제 아이가 스트레스가 몸으로 와서 엄마 어디가 아파 해서 이제 회의하고 있으면 전화 와서 어머니 애가 열이 40도인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그런 전화를 정말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생생한 직원이십니다. 네, 그래서 진짜 그거를 못 견디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다가 그만 두게 되죠. 네. 그렇죠. 애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러려고, 아픈 네. 애를 이제 그런 심리가 들죠. 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다고 해서 아빠들이 갑자기 부지런해서 갑자기 뛰어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엄마한테 쏠리고 네. 어머니 자신도 그 초등학교 과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어디서 갑자기 지원을 받는 게 아니니까 참 어려움이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사실 이 일가 가정의 양립이 사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법률 회사랑 같이 MOU를 맺고 저희가 이제 법률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실제로 상담하신 내용 중에 거의 한 90% 정도 이혼 상담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입학하면서 그때부터 생긴 갈등이 커져서 나중에 이혼 상담까지 하신 비율이 높아지니까 그만큼 이제 갈등과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중되는 시기라. 네, 맞습니다. 네, 그 여성의 이제 그 일가정 양립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높게 되면은 그 이제 일하는 워킹맘 같은 경우에는 한쪽을 포기를 할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회사에서 이제 사직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텐데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네, 일부 선진국가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요. 이 맞벌이 가구 어머니들이 이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일가정 양육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도저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서 아마 자료가 나갔을 텐데 작년도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자녀를 둔 여성이 어머니가 새학기가 됐을 때 그만두는 인원이 이제 16,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저희한테 상담도 이제 이 시기에 정말 많은 워킹맘들이 제가 계속 일을 해야 될까요? 그만둬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이제 증폭하는 시기가 1월부터 3월 그 사이고요. 이제 여기서 못 견디면 진짜 그만두시는 거고 버틴다 하더라도 굉장히 고통스럽죠. 1년 내내. 심각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이제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오래 지속돼 왔는데 이제 좀 우리 사회가 제대로 대체를 하려고 볼 수 있죠. 네. 지금 초등 돌봄 교실의 확대 뭐 이런 게 지금 정부에서 발표되고 있다고 아까 강연에서 말씀 주셨는데 좀 이따 그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초등 돌봄 정책의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지금 그 온종일 돌봄 체계 확대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그 이전 초등 돌봄 교실 정책하고는 뭐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걸까요? 이제 가장 큰 정책 주요 쟁점은 이제 공급입니다. 네. 지난 4월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발표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정책이 집행된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두 번째 위기라는 위기 의식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여성의 경력 단절의 두 번째 위기 시기라는 문제 의식은 확실히 가지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 돌봄인 초등 돌봄 교실을 10만, 지역 아동센터를 비롯한 마을 돌봄을 10만, 총 20만 명 증가시킨다는 계획이고요. 또 돌봄 시간도 점진적으로 늘려서 아마 한 7시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마을 돌봄을 좀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들어가 있는데, 근데 마을 돌봄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돌봄인가요, 이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씩 다 들어보신 말일 텐데요. 또 힐러리 클린턴이 이야기해서 유명해진 속담이죠.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에서 시작된 아이 돌봄에 대한 개념인데요.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돌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역사회에 자리 잡은 뭐 빈곤 가정 아동을 돌보기 위한 지역 아동 센터를 크게 확대해 가지고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작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운영한 다 함께 돌봄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 사회 내의 주민센터나 도서관 그리고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등 이제 유휴 공간들을 활용해서 지역 내 이제 숨어 있는 인적 자원들 뭐 예를 들면 은퇴 교사나 혹은 재능 기부자 그리고 자원봉사자 같은 인적 자원들을 활용해서 맞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다라는 거고요. 여성가족부의 공동 육아 나눔터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지역 사회 내에 부모님들이 이제 협동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마을 돌봄의 확대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공급의 물량을 늘린다라는 게 이제 초점이란 말씀 주셨고 이제 앞으로 해봐야 되는데 이게 그래도 예상되는 어려움이라는 게 또 만만치 않을 거고 또 뭐 하기도 전에 비판이라고 하지만 어떤 궁극적인 목표를 생각하면 지금 이 계획이 또 뭐 그걸로 다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저도 이제 관련 연구를 수행해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어디 가서나 하는 얘기가 가장 큰 문제는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학교와 지자체에서도 온종일 돌봄 정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는 하는데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공간 부분입니다. 우선 초중 돌봄 교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 수가 적은 농촌에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용 교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겸용 교실을 활용해야 되는데 겸용 교실을 하기 위해서는 뭐 책상 재배치, 공간 재구조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학교에서는 이게 또 추가 업무로 인식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그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겸용 교실 확보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을 돌봄을 하기 위해서도 유휴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역사회 내 복지 프로그램이나 행사 등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미 거기가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이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간을 내다오라고 얘기를 해봤자 이제 지금 거의 이제 힘든 상황이죠. 이렇게 이제 전용 교실을 비롯해서 공간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초등 돌봄 교실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시 교육청의 기준은 이제 교사 한 명당 25명까지거든요. 그런데 뭐 30명 가까이 육박하는 데도 있고요. 제가 돌아다닌 결과에 따르면은 그리고 이제 돌봄 교사들은 돌봄에 급급하다 보니까 양질의 서비스가 안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기서 이제 돌봄 교실 프로그램, 예, 그 돌봄의 질 그런 거죠. 그런 부분에도 아마 뭐 만족하기가 쉽겠습니까? 네,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일단 프로그램 질 문제, 질이 굉장히 낮다라는 문제고요. 또 아이들의 이제 안전 문제. 앞에서 이제 박사님이 교사 한 명당 25명의 아이들을 이제 보호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제대로 케어가 안 돼서 안전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앞에서 또 우리 박사님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서 그 전용 교실이 없다 보니 이제 겸임에 이제 따른 여러 가지 뭐 청소라든가 안전이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런 이제 불편함을 이제 아이들이 호소하면 이제 학부모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든 거죠.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일단 크게 한 3가지 정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방과후 교실이라 그러면 그래도 이제 지도 교사가 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공유하든지 뭐 가르치든지. 그러면 초등 돌봄 교실에 뭐 아이들 숙제하게 그냥 지원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제 이것도 이제 지역마다 학교마다 또 교사마다 굉장히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교사의 역량이 좀 맡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게 이제 교사들이 자기 이제 상황에 맞게 이제 프로그램을 짜고 사실 저희 이제 둘째가 다니는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 사회에 연계해서 이제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랑 연계해서 그 학생들이 와서 직접 교과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가르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말씀하신 이제 지역 사회에 연계해서 아이를 돌봐야 된다는 게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네. 어떤 좀 자극이 있고 변화가 있어야지 흥미를 유지하기 쉬울 네. 테니까. 그러면은 뭐 그 해외 사례는 사실은 우리만큼 초등 돌봄 공백이 심한 나라는 아마 없을 테니까 우리가 이제 그 초등 돌봄 정책에는 선진국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해외 사례도 그렇고 또 이게 지역 차가 꽤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퍼실리티 저 자원과 이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좀 선진국이든 아니면 우리나라 지방 정부든 좋은 사례를 이럴 때 좀 시청자분들 소개를 해주실랍니까? 일단 그 선진국 사례를 들어보면은 그 선진국에서는 이제 방과후 돌봄의 공백을 이제 돌봄으로 접근하지 않고요. 그 아동의 자유로운 놀이 그리고 활동을 보장하는 형태로 방과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이 잘 된 국가가 이제 스웨덴, 프랑스 같은 국가인데요. 여기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이제 레저 타임 센터라는 개념이거든요. 이 레저 타임 센터는 학교 밖에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학교 안에서 운영되는 형태고요. 스웨덴의 레저 타임 센터의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방과후뿐만 아니라 그 수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운영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하는 경우 조식도 함께 제공하고요. 프로그램은 주로 이제 예체능 위주. 아까 그 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음악, 스포츠, 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 이러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거의 80% 이상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20% 이제 초등 돌봄 교실 같은 것도 이제 20% 미만 활용하고 있죠. 아직요. 네네.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지자체가 방과후 돌봄에 상당히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교 안에 지자체가 아예 들어와서 이제 그 방과후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선구적으로 잘하는 데가 어디를 주로 얘기를 하십니까? 방과후.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 스웨덴 레저 타임 센터를 이제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는 데가 이제 도봉구가 있는데요. 이 도봉구도 이제 마을 방과후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지자체가 방과 후 활동을 협력해서 책임지는 형태인데요. 일반 교과와 관련된 방과 후 수업은 이제 학교에서 담당하고요. 이제 그 선생님들이 담당하고 여가 문화 활동과 관련된 거는 이제 예체능 비교과 과목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학교 안에 들어와서 이제 지역 사회 내에 있는 이제 우수한 이제 인적 자원들을 모셔와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즉 이제 지자체가 레저 타임 센터 역할을 하는 거죠. 참 바람직하네요. 네. 지역사회 자원과 맞습니다. 학교의 자원이 결합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훨씬 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특히 예체능 쪽으로. 맞습니다. 저학년은 특히 이제 말씀하신 예체능 부분에 굉장히 이제 많은 부모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학교에서 커버가 된다면 너무 좋죠, 현재.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 이제 사교육으로 다시 돌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말 도봉구처럼 각 지자체가 그렇게 예체능에 좀 더 이렇게 포커스를 준다면 더 많은 이제 부모들이 학교의 공교육에 이 신뢰성을 또 갖고 아이를 맡기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강원교육청에서도 뭐 하지 않습니까? 뭐 놀이밥 뭐 공감학교인가? 그건 어떤 겁니까? 관련 좋은 사례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이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이제 놀이밥 학교라고 해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 100분 정도 이제 놀 수 있도록 놀이밥 공감학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운영한다라고. 놀이밥. 네, 놀이가 밥이다라고 해서. 놀이가 밥이다. 네. 뜻 좋네요. 네네. 그러면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국가나 사회에서 맡아주는 그 필요를 다 맡아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건가? 또 이런 질문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봤는데요.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누구나 알지만 이렇게 외부의 조력이 넉넉하다고 해가지고 뭐 그걸로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시 네, 말해 네. 학부모, 부모들이 돌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방과 후에 가장 좋은 모델은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방과 후 돌봄 활동이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긴 했지만 거의 이제 5시나 혹은 6시에 종료되는 형태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이 가장 긴 국가 중에 하나이고 또 부모님들이 자녀와 함께 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 작년도에 방과 후 돌봄 연구를 수행하면서 아이들하고 되게 많이 대화를 나눠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시간 집에 가지 못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막 우는 아이도 있고요. 실제로 어떤 아이는 이제 초등 돌봄 교실에 있다가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선생님이 이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갇혀 있다가 이제 밤늦게 구출된 적도 있어서 그게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근로시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올해부터 어쨌든 이제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긴 했는데 얼마나 성공적으로 정착될지는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2시간도 좀 제 생각에는 긴 것 같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시간 이상을 장시간 근로로 보는데 이 50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하는 비율이 1% 미만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20%가 훨씬 더 넘는 비율이니까 이런 근로시간 문제가 어쨌든 이제 이런 방과 후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해결돼야 될 문제인 가장 것 같습니다. 해결돼야 될 숙제입니다. 사실 이제 스웨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후 4시 되면 거의 이제 퇴근을 하기 때문에 회의 시간을 절대 잡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퇴근 무렵 이제 6시 땡 되면 이제 아이를 빨리 픽업해야 돼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으면 회의합시다. 아니면 이제 회식합시다. 이제 이런 문화가 워낙 이제 당연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상담했던 워킹맘 중에는 정말 아이 보육 시간 이게 픽업 때문에 물도 안 마시고 그 줄여서 일하려고 그래서 커피도 안 마시고 화장실 안 가려고 물도 안 마시면서 그렇게 일을 해서 자기 이제 퇴근 시간 맞춰서 아이를 픽업하러 간다라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조직 문화의 현실이지 않을까. 네. 최근 그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에서 그 아이가 입학할 때는 그 유연근무제, 그러니까 10시까지 출근하는 제도를 좀 확대하겠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또 특이하게도 이제 자녀 돌봄 휴가제를 도입하겠다는 이런 걸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어떻게 생각됩니까? 올해 초에 발표된 정책이죠. 이제 초등학교 입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이면 오전 10시에 출근해도 된다. 그래서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하면은 1인당 최대 44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또 오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또 발표를 한 게 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성화하는데, 이제 근로시간 1시간 단축하는 것, 월 1시간 단축하는 거는 이제 임금 삭감 없이 지원해 주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어쨌든 이제 이런 뭐 기존에 있던 좋은 유형 근로제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새롭게 그 육아기에 자녀들의 돌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는 제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긴 합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네, 반가운 일이긴 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도는 잘 돼 있는데 그것을 제도가 이제 제대로 이제 작동되고 충분히 활용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좀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더 우리 사회에 좀 더 큰 문제가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부분이 가장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모든 기업이 이 제도를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리고 오늘 또 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그 기사 밑에 또 댓글을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되게 비판적인 말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중소기업 다녀가지고 이런 제도 있어도 활용 못한다라는 비판이 지금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뭐 거의 중소기업 다니는 워킹맘들은 거의 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격차를 줄이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거든요. 사실 이제 저는 기업이나 기관에 가서 현장에 있는 워킹맘과 워킹데이들을 이제 만나는 일을 주로 하다 보니, 정말 지금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제도는 정말 지금까지 많이 발표가 됐고, 오늘도 저도 이제 발표가 되고 나서 이제 인터뷰도 많이 하고 댓글도 봤지만 신뢰가 없습니다. 사실 올 초에 정말 반겼던 그 제도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는 자녀를 두신 분들 10시 출근한다고 그게 이제 발표가 돼서 정말 많은 분들이 환호했거든요. 근데 그걸 정말 이용했다, 혜택을 입었다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으세요, 일단은. 그래서 저희한테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저희가 혜택을 입을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냐. 발표뿐이었어요? 실행이 안 따라간 이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 어떤 제도가 발표가 돼도 또 그러다 말겠지, 이제 이런 불신이 굉장히 크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저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제발 여러 가지 부패식으로 제발 나열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게 이제 뭐 유연근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육아휴직, 특히 이제 남성 육아휴직 제도 뭐 이런 것 하나라도 제발 제대로 실용성 있는 거를 한번 밀고 가보자라는 게 사실 저희가 주장하는 바거든요. 네, 이제 정부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겠지만은 민간 같은 경우는 활성화시키려면은 뭔가 좀 인센티브 같은 게 있어야 되지 맞습니다. 않을까 네, 싶거든요. 네. 가령 네. 이제 무슨 뭐 입찰이 있거나 그럴 때는 육아휴직 제도나 이런 거를 일가정 양육 제도를 잘 그 한 기업에 같은 경우에는 뭐 혜택을 주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좀 활성화시키고 좀 유도해 나가면 어떨까? 맞습니다. 이제 저희도 많은 이제 기업 경영자들을 뵈면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정말 차라리 여성들을 고용하지 않겠다. 너무 피곤하다. 사실 그런 인식이 좀 팽배해 있는, 특히 이제 진짜 중소기업이고 소규모 사업장은 이제 여성들을 기피하는 사실 그런 이제 문제점까지 낳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사회적인 인프라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정말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조직 문화가 바뀌려면 일단 경영자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또 정부에서도 지원까지 인센티브까지 같이 연계가 되지 않을까. 네. 그 지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이용할 수 있는 그 제도를 잘 운영하는 기업에게 좀 특혜를, 인센티브를 주는 건 확실히 필요한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업에서 저희가 이제 경영자들을 만나면, 물론 이제 그
금전적인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사람이거든요. 그 자리를 메꿔줄 수 있는 그 이제 사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인재뱅크 뭐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금전적인 지원 플러스 인센티브 플러스 이제 사람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인력들을 좀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네. 대체 인력, 육아휴직. 예. 그것도 다음 기회에 언제 기획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가정에서 이제 부모들이 그 초등학교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는 환경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지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을 해봐도 자꾸 어머니에게 자꾸 책임이 집중된다. 맞습니다. 아빠들의 참여를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남자로서 되게 뜨끔한 질문이네요. 그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보니까 그 아이가 낳았을 때 여성은 근로시간이 확 주는데 남성은 안 주는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또 작년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한국 남성의 가사분담률이 이제 16.5%로 OECD 국가 중에 꼴찌였거든요. 그러긴 한데 늘고는 있어요? 네네. 과거보다? 늘었어요? 과거보단 늘고는 늘어요? 있는데 1위였던 국가가 이제 덴마크인데 덴마크는 거의 43.4%. 그러니까 전체 격차가 가사노동의 네. 거의 반 가깝게. 반 정도를 차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성들이 일 양육 갈등에 심하게 노출되게 되고 여성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 취업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현상 이런 게 계속 악순환의 고리처럼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어머니에게 양육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문화가 이제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부터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가 제일 애롭습니까? 개선이 안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도 이제 연구 과제가 많다 보니까 늦게 가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그래도 아침에는 제가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해서 10시 출근해서 신청하셨어요? 예, 7시 퇴근하거든요. 근데 7시 퇴근해서 집에 가면 애들이 이미 다 자고 있어요. 기업에서 워킹맘들 저희가 이제 많이 만나는데 워킹맘들의 분노 대상 1위가 남편이에요. 맞아요. 네, 네. 시부모도 아니고 친정부모도 네, 아니고 네. 남편이야. 남편이에요, 남편.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특히 이제 워킹맘들은 이 행복 지수가 굉장히 영향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아버지 교육을 저희가 이제 9년 동안 기업에 가서 지금 저희가 아버지 진행을 교육은 네, 아주 저희가 중요한 사업입니다. 데디 네. 스쿨이라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기업이나 기관에 가서 이제 아빠들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9년 동안 하고 있는데 정말 아빠들도 요즘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뭐 여건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여건도 그렇고 방법을 모르고 또 이제 해도 욕 먹고 아내들한테 그러다 보니 일단 막 칭찬받고 싶은데 나는 한다고 하는데 이제 아내는 이제 충족이 안 되니 자꾸 비난하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위축이 돼서 안 한다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부부가 함께 아이를 키워야 돼서 아빠들도 이런 이제 교육이 좀 활성화가 된다면 더 적극적으로 이제 양육에 또 동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늘 항상 이야기하는 게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시켜야 된다라는 게 사실 그게 다 이제 연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남성 육아휴직은 저희가 또 따로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그 초등 돌봄의 현실, 어려운 현실, 그리고 또 우리 정부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여러 정책들에 대한 소개, 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 변화까지 잘 짚어주셨는데요. 말씀 중에 혹시 빠뜨리거나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마무리 멘트로 한 번씩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많은 이야기 나눴지만 사실 부모가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부모의 시간이거든요. 멋지다. 네. 네. 그러니까 부모의 시간을 우리가 아이한테 선물해 주려면 사회적인 인프라 또 조직 문화, 지역 사회 모두가 다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에게 우리가 부모의 시간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되게 현실적인 주제였습니다. 저도 앞으로 이제 초등학교에 보낼 자녀가 3명이나 되거든요. 그 집도 3명? 네네네네. 그래서 아버지로서 항상 고민하고 있던 문제였는데요. 이렇게 이제 같이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도 앞으로 닥칠 일이지만 초등학교 1학년에 진입한다는 게 아이는 물론 저한테도 상당히 인생의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아이와 그리고 부모님들이 학부모님들이 그 행복하게 이 시기를 보낼 수 있는
뭐 관련 정책이나 뭐 사회에서 개선돼야 될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사회적 담론들이 계속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우리 방송도 그 중에 하나일 네네네. 거고요. 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생기는 돌봄 공백과 초등 돌봄 교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맞벌이 가정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참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분들 공감하셨을 것 같은데요. 초등 입학 시기의 아동은 더 이상 워킹맘 혼자서 키울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워킹맘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더 많은 돌봄 교실의 숫자보다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우리 사회가 더 많이 고민하고 배려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인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